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528명으로 전날보다 다소 줄었지만 2주 전보다는 2,000명 넘게 늘어서 유행 감소세가 꺾인 양상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6명으로 20일째 두 자릿수이며 숨진 환자는 8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해도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검사와 치료 등 원스톱 진료기관을 현재 6,200여 곳에서 만여 곳으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코로나19 최초 발생지가 강원도 금강군 이폴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월 이 지역 야산에서 색다른 물건에 접촉한 군인과 어린이가 악성 바이러스 감염 초기 증상을 보이고 이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누리호가 쏘아올린 성능 검증 위성에서 오늘 오후 4시 30분쯤 두 번째 큐브 위성인 카이스트 팀의 큐브 위성이 사출됩니다. 앞서 지난 29일 첫 번째로 사출된 조선대 팀의 큐브 위성은 지상국으로 미약한 신호를 보냈지만 양방향 교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인 내일 다시 무더위가 열대야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9,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9,528명으로 전날보다 60여 명 줄었습니다. 다만 2주 전보다는 2,000명 넘게 늘어서 유행 감소세가 꺾인 양상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명 늘어난 56명으로 20일째 두 자릿수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8명으로 누적 24,555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해도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14주간 감소세를 이어오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번 주 다시 증가하고 있고 변이 검출률과 재감염도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부터 코로나19 진료기관이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합된다며 검사와 대면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현재 확보된 6,200여 곳에서 만여 곳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말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코로나19 치료병원에 지원했던 이동형 음압기 등 의료 장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재유행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산 1호 백신이 품목 허가를 받은 가운데 정부는 더 많은 기업들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최초 발생 지역이 강원도 금강군 이폴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월 중순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 지역의 야산에서 색다른 물건에 접촉한 18세 군인과 5세 어린이가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의 초기 증상으로 보이는 임상적 특징을 보였고 이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신은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분계 연선 지역, 즉 휴전선 인근 지역과 국경 지역에서 바람과 풍선에 매달려온 색다른 물건들의 출처를 철저히 해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혀서 대북 전단과 물품을 코로나19 발병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네, 밤사이 수도권의 빗줄기가 잦아들긴 했지만 앞서 내린 장대비로 어제 새벽부터 수도권과 도심의 도로 곳곳은 온종일 통제됐다 풀렸다를 반복했는데요. 혼잡했던 출근길 풍경을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른 아침 경찰차가 틀어막은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할 수 없이 우회로를 향하는 차들은 거북이 걸음을 합니다. 출근길 차들은 물이 가득 찬 도로를 애써 헤쳐나가보지만 도저히 제 속도를 낼 수 없어 길은 점점 막히기만 합니다.
온종일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도로와 하천 여기저기에선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새벽부터 서울 도심 곳곳과 고속도로엔 통제 구간이 생겼는데 하필이면 출근길과 겹쳐서 시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한 45분 정도 수원으로 출근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곳곳이 많이 침수돼 있고 토사물도 많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1시간 한 50분 정도 걸려가지고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수도권 출퇴근을 책임지던 동부간선도로는 새벽 6시 반쯤부터 양방향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정오쯤에 통제가 잠깐 풀렸지만 비가 그치질 않으면서 동부간선도로는 오후 1시 반쯤부터 다시 차량 운행을 막았습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 순환로 등도 일부 구간이나 차선이 침수돼서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교량 통제도 줄이었습니다. 특히 한강 수위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잠수교는 오전 9시쯤 보행자와 차량 운행을 모두 막았는데 지난 2020년 이후 처음입니다. 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출퇴근 버스와 지하철의 운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통제 구간 외에도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많다며 장마 기간엔 특히 빗길 운전을 조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출근길은 물론 주택가와 도심 곳곳에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YTN에 들어온 제보 화면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플라스틱 바가지로 계속해서 물을 퍼냅니다. 퍼낼 물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대야는 이미 한가득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수원시 영화동에 있는 주택 반지하층 복도에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근처의 주택 반지하층 일부에는 집 안까지도 물이 찼고 상가 1층이 침수된 곳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소중한 집을 떠나 임시 대피소로 몸을 옮겨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없으니까 거기 피해자들이요. 그 유스 호텔에 다 모인다고 거기서 취침이랑 그런 거 다 해결해주고 시에서 다 잡아줬다고 이게 받고 다 글로 갔거든요. 비슷한 시각 경기도 용인시 고기동의 도로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도로는 하천으로 변했고 강한 바람에 쓰러진 나무까지 나뒹굽니다. 인근 주민들은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마음을 졸였습니다. 서울 자곡동에 있는 아파트에는 난데없이 폭포가 생겼습니다. 아파트 시설의 계단을 따라 흙탕물이 콸콸콸 흘러내립니다. 단지 곳곳에도 물이 고여 있었다고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도봉구청 인근입니다. 한때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 바로 옆 중랑천 산책길이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비가 잦아들어 수위가 내려가면서 하천에 떠내려온 쓰레기들이 한데 모인 겁니다. 어둠 속 아파트 18층에서 촬영한 영상이지만 워낙 많은 쓰레기 탓에 생생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어젯밤 서울 상일동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암흑으로 뒤덮였습니다. 폭우의 여파로 아파트 자체 변압기 누수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정전이 발생한 겁니다. 총 3,600여 세대 아파트 단지 두 곳의 주민들이 냉방기기도 켜지 못하는 등 1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오늘 새벽 6시 반쯤 경기 가평군 가평천에서 80대 여성 A씨가 떠내려가다 지나가던 행인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가 발견된 가평천은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2m에 달하는 곳으로 이틀 동안 집중호우가 내려 물이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산책하던 A씨가 불어난 물에 빠져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과 중북부 대부분 지방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지난달 26일 이후 닷새 만입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낮 기온 34도, 강릉 33도, 광주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청은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일요일까지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다며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중부지방호우에 이어서 다음 주 남부지방을 비롯한 전국에 장맛비가 또 내릴 것으로 예보돼 지난 겨울부터 이어진 가뭄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 숨은 기상 가뭄 정보 시스템을 보면 지난 12월 30일부터 29일까지 6달 동안 전국 누적 강수량이 310mm로
평년의 70%까지 올라섰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발표한 기상 가뭄 1개월 전망에서 지난 28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해서 기상 가뭄이 대부분 해소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누리호가 쏘아올린 성능 검증 위성에서 오늘 오후 두 번째 큐브 위성이 사출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오후 4시 30분 성능 검증 위성에서 두 번째 큐브 위성인 카이스트 팀의 큐브 위성이 사출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9일 사출한 첫 번째 큐브 위성인 조선대 팀의 큐브 위성은 지상국으로 미약한 신호를 보냈지만 양방향 통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능 검증 위성은 오늘 3일 세 번째 큐브 위성을 사출하고 5일 마지막 큐브 위성을 사출할 예정입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꼽히는 블루베리의 소비가 늘고 있지만 그동안 국산 품종이 없어서 수입 품종을 재배해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12년에 걸친 연구 끝에 국산 품종 개발에 성공했는데 맛도 좋고 생산성도 더 좋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검게 잘 익은 블루베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곳에서 재배하는 블루베리는 미국산 듀크 품종. 국산 품종이 없어 외국 품종을 들여온 건데 국내 기후나 토양에 적응하느라 실패가 적지 않았습니다. 토양에 잘 적응이 어려워가지고 많이 잘 죽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외국산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품종들이 이렇게 개발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영을 하죠. 국내에서 블루베리 재배를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반. 이후 재배 농가가 급속히 늘어 지난해 재배 면적이 3,400헥타르에 달했습니다. 블루베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국내 연구진이 품종 연구를 시작했고 연구 시작 12년 만에 최근 국산 품종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국산 블루베리는 모두 5가지로 수입 품종보다 열매가 크고 당도가 높습니다. 열매가 단단해 저장이나 유통하기 좋고 생산성도 높은 게 장점입니다. 고당도인 거, 고경도인 거, 크기가 큰 거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선호하는 품질을 농가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국산 품종 육성과 더불어 맞춤형 재배 기술을 개발하여 늘어나는 블루베리 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블루베리처럼 소비가 늘고 있는 과수작물의 국산 품종 개발에 주력해 자급률을 높일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각 나라는 내연차를 줄이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한 해 전기차가 10만 대나 늘었는데요. 폐배터리 처리 문제도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은수 PD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부분에서도 탄소가 거의 0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술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나오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회수해 보관하는 수거센터입니다. 1,000개까지 보관이 가능한 시설에 현재 폐배터리 270여 개가 놓여 있습니다. 한 달 회수량은 20개 정도로 아직 많지 않지만 수년 내로 폐배터리는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내에 전기차가 처음 보급된 시점은 지난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20년 13만 대를 돌파했고 지난해만 10만 대가 더 늘었습니다. 예상되는 폐배터리 수만 2025년 3만 개, 2030년 10만 개입니다. 문제는 전기차 배터리의 주된 원료인 리튬이나 망간, 니켈, 산화 코발트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고시한 유독물질이라는 점입니다. 폐배터리를 땅에 묻거나 소각하면 폭발 위험은 물론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폐배터리를 수거해 처리하는 이유입니다. 문제가 오염이나 그런 환경 쪽에 좀 부정적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배터리들이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괜찮지만 예를 들면 기계적 충격이나 그런 거 받으면 분리막이 손상되거나 하면 이게 이제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이 있어요. 처리만 제대로 한다면 폐배터리의 활용 가치는 큽니다. 차량용으로 수명이 다해도 배터리 자체 성능이 남아있다면 에너지 저장 장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고, 이보다 성능이 더 떨어진 배터리는 완전히 분해해 니켈, 코발트 등 희귀 금속을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전기차 수만큼 폐배터리 처리 산업과 시장도 더 커질 것이 분명한데 우리나라의 대응은 더디기만 합니다. 폐배터리 잔여 성능이나 안전성 등을 확인하는 명확한 인증 기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거점 수거센터는 알아서 자체 기준을 정해 재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실정이고, 관련 사업에 뛰어든 민간 업체도 임시로 기준을 발급받아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년간 이제 규제 샌드박스 덕분에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 신청을 하면 2년 더 유예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준이 없어서 규제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었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 규제가 좀 개선돼 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반면 중국과 유럽 등은 국가 표준을 정립하고 수명 주기를 관리하는 등 폐배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EU의 배터리 여권 기준이 이제 몇 년 후면 나올 거예요. 어떻게 사용됐고 어떻게 나중에 재활용되고 있는 그런 모든 단계들을 거기에 기입하게끔 될 거거든요. 나중에 수출하려면은 그거를 또 맞춰야 되는 우리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을 어떻게 할지 준비를 해나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환경 보전은 물론 미래 주목되는 친환경 산업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서은수입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신양제 변전소에서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 등 전력 관련 기관 대표들을 만나 여름철 전력 수급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추가 예비 자원 확보와 수요 관리 등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양제 변전소 등 송변전 설비는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핵심 설비인 만큼 고장으로 인한 전력 공급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5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연 4.14%로 한 달 새 0.09%포인트 높아지면서 2014년 1월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90%로 변함이 없었지만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한 달 새 5.62%에서 5.78%로 0.16%포인트 올랐습니다. 또 예금은행의 5월 신규 취급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17.4%로 2014년 1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변동금리 비중이 82.6%에 달함에 따라 앞으로 기준금리가 계속 오름에 따라 가계 이자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37%로 확대되고 차주별 DSR 3단계 시행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이번 달 중순부터는 회전교차로에서도 과태료를 물 수 있고 스쿨존 관련 교통법규도 더욱 강화되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바뀌는 주요 제도를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늘어납니다. 기존 30% 인하 때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 부탄은 12원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정유사 직영이나 알뜰 주유소는 인하분이 오늘부터 반영됩니다. 자영 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차주별 DSR 3단계 시행에 따라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은행을 기준으로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합니다. 다만 청년층을 위해 장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내용이 3분기 안에 결정됩니다. 또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80%로 늘어납니다. 생초 LTV 80% 완화, 청년 DSR 미래소득 확대와 함께
조속한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교통법규는 강화됩니다. 오는 12일부터는 회전교차로에서도 반시계 방향 통행 등의 통행 방법을 어기면 과태료와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차량이 함께 다니는 길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자 우선 도로도 생겼는데 보호 의무를 어기면 범칙금 등이 부과됩니다. 또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에선 사람이 없어도 일단 서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과 달리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행동 특성을 보입니다. 오는 4일부터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아파서 일을 쉬어도 하루 43,960원씩 상병수당이 나옵니다. 일단 서울 종로나 전남 순천 등 6개 시군구에서 시작하는 시범사업이지만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또 앞으로 동물병원에서 수술과 같은 중대 진료를 할 땐 주인에게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따른 증산 압박에도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는 석유 증산 속도를 더 높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현지 시간 6월 30일 회의에서 8월 석유 증산량을 이달 초 결정된 하루 64만 8천 배럴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앞두고 기대를 모았던 오펙 플러스의 이날 회의에서는 9월 이후 증산 정책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어진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따른 서방의 추가 증산 요구에도 완만한 증산 속도를 유지해왔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발표한 수출입 통계를 보면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15.6% 증가한 3,503억 달러, 수입은 26.2% 늘어난 3,606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무역 수지는 10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 적자를 기록해서 지난 1997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나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87.5% 급증해서 무역 적자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도 24억 7천만 달러 적자로 4월 이후 석 달 연속 적자입니다.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5.4% 증가한 577억 3천만 달러, 수입은 19.4% 증가한 602억 달러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네, 러시아군이 현지 시간 1일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의 아파트에 미사일 폭격을 가해 10명 이상이 숨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데사 지역 정부 관계자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아파트 폭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이제 10명으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AFP-통신은 미사일이 흑해 상공의 전투기에서 발사됐다는 지역 정부 관리의 말을 전했습니다. 흑해 접한 항구 도시인 오데사는 우크라이나 최대 물류 거점이자 전략적 요충지 중 한 곳입니다. 오데사에는 지난 4월 23일에도 러시아의 순항 미사일이 주택가 등지에 떨어져 생후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영아를 포함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군은 5월 9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동원해 오데사의 호텔 2곳과 쇼핑몰을 폭격했습니다. 네, 시원한 수영장과 화려한 색감하면 떠오르는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현대미술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거대한 캔버스부터 태블릿 PC를 이용한 디지털 페인팅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여전히 자신의 세계를 넓히고 있는 데이비드 호크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